제3장 사회복지조직의 이론 중에서 현대적 이론에 대한 시간입니다. 어, 앞서, 그러니까 뭐 계속 3주를 연속해서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아쉬움도 많고, 이해하는 것들도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도 받고, 그러니까 피드백이 안 되니까 답답한 것도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다음 주에 직접 대면하는데, 기대도 됨과 동시에 어떠한 질문들이 올지 걱정도 되고 이렇게 합니다. 어, 사회복지 행정론이라는 자체가 떻게 보면 쉽지 않은 과목인 거고 그 속에서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앞부분은 이제 이론적인 부분이 많다 보니까 뭐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 과목은 뭐 시험을 그냥 오픈북으로 진행하니까 책의 어느 페이지에 뭐가 있다 정도만 아시면 시험 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가정이라는 공간을 많이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행정 또한 마찬가지고 가정이라는 작은 그러니까 조직의 그게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사회복지 조직 같은 경우는 재정을 정부의 보조금에 거의 의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은 후원금이나 이런 것들로 존재한다. 그러면 가정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보호자라고 하는 부모님들이 지금의 가정의 수입을 대부분 벌어오는 것들을 가지고 활용하게 되는 거죠. 뭐 특별한 특별한 상황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뭐 재산을 물려받은 게 많다든지 아니면 로또를 맞는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면 또 다른 부분이겠지만 그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사용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 효과라는 부분이 사회복지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에 대한 부분인 거고 가정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 가정이 얼마나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그것을 운영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 중간중간에 뭐 다른 게 설명도 섞어서 이야기 드리겠지만 현대적 이론 부분 아까 앞에서 고전적 이론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 이제 관료제가 지금까지 뭐 구체적으로 조금 많이 남아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이론 또한 뭐 연결해서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 이론에서 첫 번째는 목표 관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목표 관리 이론은 참여적이고 성과 지향적인 관리 기법으로 1960년 중반에 민간 기업에서 조직 관리 및 과업 평가 방식의 하나로 고안된 것이고, 뭐 닉슨 대통령에 의해서 미국 연방 정부 21개 주요 기관에서 도입된 뒤 지방 정부로 널리 활용됐고, 뭐 80년대 공공부문 민영화되면서 정부 재원을 집행하는 민간의 모든 기관들이 이런 목표 관리 방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 왜냐하면 투입 대비 산출이 명확해지는 부분들이 생기니까 우리나라도 2000년대 들어서 이런 이제 책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 적용이 고려된 바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목표 관리란 개인의 능력 발휘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미래의 전망과 노력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며 팀워크를 조성해서 공동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를 관리 계획에 따라서 관리하면서 자기를 통제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목표 관리는 공식적 목표를 실체화하는 과정이며 명확한 목표 설정과 책임 한계의 규정, 참여의 상호 협조, 한류를 통한 관리 계획의 개선, 조직 참여자의 동기 유발, 업적 평가의 개선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 조직의 효율성을 정진시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목표 관리 뭐 이론에 있어서는 크게 뭐 네 가지로도 뭐 구성 요소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세분화해서 뭐 8가지 정도 요소를 확인해 보면 첫 번째는 목표, 두 번째는 전제, 세 번째 기대, 행동에 대한 결정, 의사결정 구조, 실행, 결과라는 8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목표는 상급자와 하급자의 전체 조직과 각 업무 단위의 개인의 목표를 함께 설정하게 되고 목표 수립 과정에서 진단한 조직 내의 환경 등 업무 수행 조건 등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기대는 목표 달성의 결과가 획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의 산출물,
아,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해야 돼 라는 거죠. 그리고 행동에 대한 비용 편익 분석에 입각해서 검토되는 전체 조직, 각 업무 단위, 개인의 다양한 실행 계획과 각 조직 단위 개인들의 성과에 대한 평가 기준. 어떻게 그것을 이제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죠. 결정은 목표, 전제, 기대를 고려하여 비용 편익 분석에 입각해서 실행 계획을 선택하고 성과에 대한 평가 기준을 결정하는. 그리고 의사결정 구조가 필요하게 되고 실행은 이것을 이제 팀별로, 개인별로 아니면 전체가 그러니까 비용을 투입해서 그것이 나오는 산출물에 대한 모니터링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최종적으로는 결과라는 부분인데 설정된 평가 기준에 입각해서 전체 조직과 각 업무 단위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개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보상을 지불하고 또한 업무 수행의 결과가 애초 목표에 부합하는지 검토. 그래서 목표 설정과 실행 과정,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것들을 평가하고 이거에 대한 부분에서 보완해서 한류하는 것까지. 최근 들어서 이제 사회복지 조직도 한류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고, 많이 되진 않지만 보상에 대한 이야기들도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을 도입하기에는 사회복지 현장이 그렇게 뚜렷하게 어떤 목표를 나타내고 있지는 못하다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책에는 이제 목표 관리 이론의 장점, 크게 5가지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목표 관리 과정을 통해 업무 계획을 설정함으로써 업무와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을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목적과 목표 설정에 업무자들의 참여를 장려함으로써 동기를 유발시키고 개인적 기여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며 상사와 부하 간 의사소통의 질적 심화를 통해 민주화를 정진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소통이 원활해진다 이런 이야기죠. 조직 내에서 추구하는 목표들이 상호 계층을 갖도록 유도하고 목표들의 연관성과 일관성이 유지되게 함으로써 조직 전체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게 해준다. 네 번째 목표 관리 이론은 객관적인 업무 기준을 제시하여 실적을 기초한 업적 평가를 실현 가능하게 해주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목표 설정과 실제 목표 달성의 정도를 비교하여 조직 내의 변화를 촉구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는 책에서는 단점은 3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목표 관리 이론은 사회복지 조직에 적용하게 되면 사회복지사들이 목적과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공동작업을 구조하고 실행하는 팀 개념을 가져줄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객관적인 기준에서 의하면 정확한 업무 수행 평가를 통해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시켜 줄 수 있고 목적과 목표 설정에 참여를 장려함으로써 자발적인 동기를 높이는데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목표 관리 이론에 있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크게 6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목표 관리 방식의 성공 요새는 구성원들의 참여에 있으므로 경쟁이나 성과주의의 부정적인 집단주의 조직 문화를 양립할 수 없다. 조직의 각 업무 단위와 개인들이 목표 관리 시행에 대한 동기가 부여가 되지 않으면 협력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목표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성취 가능해야 되고 현실적이고 시간 제한적이어야 한다. 목표의 설정이 이렇게 스마트라고 이야기하는 이게 앞에 단어를 요약해서 이런 요건들을 충족해야 된다는 거고 전체 조직의 목표에서 도입출된 개인의 목표는 전체 목표의 정합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객관적이고 계량적인 성과 측정 및 평가 지표가 개발되어야 하고 차등적인 보상 체계가 적절히 확립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근데 사회복지 조직에서 이제 보상 체계라는 것들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이때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이것도 이제 제대로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목표 설정과 평가 및 한류 과정에서 조직 구성원들의 참여 등 개방적인 분위기가 확보된 가운데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하고 목표 달성 여부 등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이 이루어지고 이후에 조직 운영 과정에 반영이 된 그러니까 평가를 했는데 그게 반영이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운영하는 게 쉽지 않은 거죠. 6번째 상위 관리자의 기획 능력, 리더십, 지원은 목표 관리 방식의 효과성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리더십도 필요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보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총체적 품질 관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정제적 분위 관리는 1970년대 후반 일본 기업들이 실시한 종합적인 질 관리에서 또 유래가 됐고요. 조직의 운영, 제품,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을 목적으로 제품 및 서비스의 질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 직원이 체계적으로 노력하고 제품과 서비스의 단순한 결함의 제거가 아니라 제품과 서비스의 질을 총체적으로 향상시키는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혁신적인 조직 관리 방법이었다. 이것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7가지 원리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서비스의 질은 궁극적으로 고객이 결정해야 된다. 두 번째는 서비스 질은 제공한 과정보다는 서비스의 계획 단계부터 중시되어야 한다. 세 번째는 생산 과정에서 품질이 하락하지 않도록 서비스의 변이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고품질 서비스의 산출에 중요하다. 네 번째는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보다는 조직 전체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협력적으로 활동해야 된다. 다섯 번째는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자원의 투입 단계부터 생산 과정 전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여섯 번째는 품질의 개선은 모든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일곱 번째는 품질의 향상은 전체 조직의 사명감이 투철하게 가능해야 하므로 모든 구성원이 헌신해야 한다. 여러분들은 헌신할 준비가 되셨죠? 그리고 이제 총체적 품질 관리를 성공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6가지 조건인데요. 품질은 조직의 1차적 목적이다. 두 번째는 고객의 품질을 결정한 사람이다. 연결되는 부분이죠, 앞에서. 세 번째는 고객의 만족은 조직이 추구해야 하는 목적이고 고객의 만족을 달성하기 위해 조직 운영이 개선되어야 한다. 조직 과정에서 나타난 상품과 서비스의 최종 생산물의 결함인 변이의 원인과 내용을 이해하고 개선 및 감소시키기 위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다섯 번째는 조직 내에서 변화하는 팀과 팀워크에 입각하여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최고 관리적인 헌신은 품질 관리의 성공을 좌우한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야 된다 이런 거죠. 최근 들어 휴먼 서비스 제공을 제공하는 비영리 조직인 사회복지 조직에서 그러니까 총체적 품질 관리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제기되고 있고 그 이후로는 총체적 품질 관리 방식은 고객 만족을 위해 품질 개선을 추구하는 측면인 클라이언트에 대한 헌신과 욕구 충족을 우선으로 하는 전통적인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과 만족을 제고시켜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금 발음이 조금 잘 입에 안 붙는데요. 에드호크라시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용어는 당면한 문제의 하나에서 그때만의 임시 변통의 특별한 등을 가진 에드호크와 지배를 의미한다는 크라시의 합성으로 그러니까 이야기됐던 부분이고요. 이런 배부의 관료제가 가진 대규모성, 복잡성, 표준화된 고정적, 기계적, 위계적 구조로 인한 경직성으로부터 탈피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에도크라시아인 조직 이론에 대한 일반적인 특징을 보면 첫째, 전통적인 조직 구조에 비해 수평적 분화가 높으며 상대적으로 복잡성과 공식화의 수준이 낮다. 그리고 둘째는 고도의 유기적인 조직으로 신축성과 융통성이 높고 관리제 조직을 아파트에 비유한다면 에드호크 조직은 텐트라고, 그러니까 이동도 변하고 변화도 가능하고 이런 거죠. 셋째, 기능별, 집단별, 목적별 집단이 공존한다. 조직 구성원들은 조직 운영상 각자의 기능 부서, 시청에 보면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기획예산과, 최근에는 아동청소년과 이런 것들이 있죠. 속해 있으며 혁신 업무를 위해 목적별로 프로젝트 팀, 앱,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아동청소년과 여성과 이렇게 해서 모아서 하나의 TF팀을 구성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넷째는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들에 의존하기 있기 때문에 분권적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며 영향력의 경우에는 지위나 권한보다는 전문성이 있다는 게 특징이다. 그래서 외부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사회복지의 특성상 에드호크라시 이론을 적용해보면 급변하는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일상적 과업과 비일상적 과업이 중첩되는 사회복지 조직의 과업 구조상 비일상적 과업에 대처하는 데 유용하다.
최근 들어서 뭐 이런 프로젝트들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저도 이제 2년 전에 김해시 지역사회 보장 계획 수립할 때, 지역에 있는 10명과 함께 10명이 모여서, 프로젝트 하는 데 참여했고, 그 참여는 이제 기존에 이제 뭐 다른 일을 줄여서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자기 업무는 하고, 뭐 이후의 시간에 모여서, 저희들이 그냥 뭐 6시 퇴근 이후에 아니면 모여서 새벽까지 같이 토론을 좀 많이 했던, 그래서 이제 계획서를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명백한 상하관계가 없고 권한과 책임이 엄격히 부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성원의 역할이 모호할 수도 있고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 집단을 구성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갈등이란 게 내부적인 갈등도 있겠지만 그 팀에서 이 역할들이 줄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갈등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갈르제와는 달리 비효율적인 조직 구조로 인해 정확성과 편의성이 유지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학습 조직 이론입니다. 학습 조직 이론은 조직 활동의 개선과 혁신을 위해 조직 구성원들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접근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학습 조직이란 조직 구성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성과를 달성하도록 지속적으로 역량을 확대시키고 새롭고 포용력 있는 사고 능력을 함양하며 집중된 열의가 자유롭게 설정되고 학습 방법을 서로 공유하면서 지속적으로 배우는 조직이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 부분도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학습이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게 의무 교육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자발적인 학습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업무의 연속성이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부분이 좀 아쉬움들이 있는 거죠. 조직 구성원들은 학습 조직을 통해 조직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새롭고 개방적이며 창의적인 사고 능력을 함양할 수 있으며 자유롭고 열정적인 학습 활동의 배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집단적인 학습 활동에 상호작용을 정진시킬 수 있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학습 조직의 특징을 보면 크게 6가지로 되는데요. 첫 번째, 학습 조직은 조직 구조 내에서 권력이 높은 수준에서 낮은 수준으로 재분배되는 특징을 가진다. 두 번째, 학습 조직들의 조직 구성원들은 창의성을 발휘하거나 자신들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도록 장려될 뿐만이 아니라 개선을 위한 모험을 감행하도록 고무한다.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독려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학습 조직은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의 과정보다 서비스 제공의 효과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뭐 많이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어떤 성과를 내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서비스에 대한 클라이언트 인식이 강조됨으로써 서비스의 질과 효과성을 개선하게 된다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학습 조직에는 다학문적인 팀제의 활용이 장려되고 팀제의 활용을 통해 관리직이 채택하여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건의사항을 제시하고 결정을 내리도록 장려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학습 조직에는 정보 공개가 강조됩니다. 욕구를 찾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성원들은 조직 내에서 자신의 부서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가 돌아가는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학습 조직은 개별 구성원이 조직의 최고 목표를 달성하고 상호 간에 기여하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개인적 권력과 이익보다는 조직 전체의 이익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접근 방식은 서번트 리더십이 예를 들 수 있다. 서번트 리더십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학습 조직은 사회복지 조직에 적용하게 되면 사회복지사가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학습해야 하며 조직에서도 사회복지사의 학습 조직 활동을 지원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조직을 학습하는 것은 매우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부족한 인력과 재원을 안고 있는 열악한 상황에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사회복지는 더욱더 그러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희 조직의 예를 들면 저희 조직도 지금도 그러니까 다른 조직에 비해서 학습이 작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한 7, 8년 전까지만 해도 내부 교육이 워낙 많은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희 직원들의 특성상 그러니까 전체가 모이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 생활시설에 24시간 근무하는 시스템이고 이용시설은 낮 시간을 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리고 이용시설이라도 초등학생 전용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뭐 낮 시간대에 이 근무가 많다면 청소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운영 시간이 조금 늦어지는, 이렇게 되면 전체가 뭐예요?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 교육 시간을 이제 고정하지는 못했어요. 오전에도 했다가 오후에도 했다가 저녁 시간에 9시 후에도 교육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 좀 많아지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배우는 게 좋잖아요. 뭐 평가하는 데는 뭐 시험 치고 이렇게 하는 데는 별로 안 좋겠지만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되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저희 직원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조직인데 자기 성장에 대한 고민 욕구들은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직원들, 같이 공부했던 직원들은 지금도 연락 옵니다. 와서 이런 부분을 좀 하려고 하는데 좀 잘 안 된다, 좀 도와달라 라는 이야기들을 하면 뭐 저는 기꺼이 뭐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하고요. 뭐 저희 조직만이 아닙니다. 최근 들어서 뭐 제가 하는 업무들 회계까지 다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이제 욕구들을 물어오면 뭐 답변을 하고 하는 그 있습니다. 조금 빨리 가야 되겠네요. 다섯 번째 벤치마킹입니다. 일본 캐논의 복사기 돌풍으로 해서 뭐 경쟁력이 하락했던 미국 제록스사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처음 도입했다라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벤치마킹이란 지속적인 개선을 달성하기 위해 기업의 내부 활동과 기능, 그리고 관리 능력을 외부 기업과의 비교를 통해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 혹은 최고의 성과를 얻기 위해 최고의 실제 사례를 찾는 과정으로 정의해볼 수 있습니다. 벤치마킹은 어느 특정 분야에서 우수한 상대를 표적 삼아 자기 기업과의 성과 차이를 비교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들의 뛰어난 운영 프로세스를 배우면서 보다니 자기 혁신이 추구되는 기법이다. 그러니까 배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배우는 과정에서 우리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은 단순히 복제 수준이 아니라 경쟁자에서 배운다는 의미가 강하다. 뭐 이를 활용하면서 최고종 사용자인 고객의 요구를 좀 더 정확하게 충족시킬 수 있고 외부 상황에 대해 일관된 관점에서 근거를 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그러면 타겟이 확실히 명확해지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이 타겟을 어떻게 만족시킬 건가라는 고민들을 해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어서 이제 기타 현대 조직 이론인데요. 뭐 여기 이제 크게 뭐 5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리스트럭처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업 구조를 재구축한다는 것, 즉 어떤 신규 사업에 진출할 것인가와 어떤 사업을 축소할 또는 철수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 등의 다차원적인 전략 기법을 말합니다. 수익성이나 성장성이 낮은 사업을 축소하거나 철수하고 중복된 사업을 통합하여 조직의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조직이 보유한 역량을 주력 사업에 집중하고 조직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조직의 운영 상태를 개선하고자 하는 기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리엔저링 기법 같은 경우에는 비용, 품질, 서비스의 속도 등의 기업의 핵심 요소를 극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업무 처리 절차를 근본적으로 생각하고 가감하게 재설계하는 것을 정의한다. 이 기법은 직무 수행의 과정에서 뭐 관련된 방침, 절차, 서식, 결제, 회의 등의 모든 제도와 활동을 분석한 후 불필요하거나 낭비적인 요소를 철폐하고 제거하고 필요한 부분은 효율화시켜서 조직의 업무 과정을 혁신시킨다. 요즘 최근에 이제 그런 어플들이 뭐 아니면 그런 그 플랫폼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뭐 핵심 내용으로는 첫째 뭐 피라미드식 계층 구조를 축소하고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조직 내의 의사결 촉진 정보를 공유하고 순차적 업무 처리 과정이나 제조 공정을 동시 처리하는 등 뭐 이렇게 한다. 그리고 고객 만족 중심 경영. 여섯 번째 의사결정에 있어서 필요한 수단, 정보 권한 등을 전반적으로 하부에 이양한다. 세 번째는 뭐 다운사우징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비용 절감이나 조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직이 의도적으로 조직의 규모를 줄여 재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뭐 일반적으로 뭐 인건비 절감 등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기도 하고 해고, 퇴직, 뭐 전출 등을 통해 인력 감축과 직무의 업무 수행 부서의 변화를 통해 기능이나 계층을 축소하거나
직무 재설계 혹은 부서 통폐합 등을 통해 뭐 하는 방법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아웃소싱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웃소싱 같은 기업의 업무의 일부 프로세스를 경영 효과 및 효율의 극대화를 위해서 제3자 위탁하는, 그러니까 떼내서 주는 거죠. 회계 아예 떼내버리는 거,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6시그마 경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품질의 획기적 향상을 위해 통계 지식을 활용하는 데 출발했고요. 단순히 품질 개선 활동이라기보다는 총체적인 경영 혁신 전략을 통해 조직 문화 자체를 바꾸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론들이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조직을 뭐 만들고 운영할 때는 우리 조직은 이러한 부분에 좀 초점을 둬야 되겠다는 부분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은 뭘 위해서 어떤 방식을 통해서 어떻게 가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이론에 대한 부분을 조금 베이스에 깔고 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주 이 수업을 듣고 나면 그 다음 주 이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너무나 행복하고요. 얼굴 뵙고 좀 더 좀 획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